서울 등 중북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영하 8도, 서울 영하 2도 등으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일본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고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CCTV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피해자가 황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오늘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인질 13명이 1차로 풀려날 예정인데 인계는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5mm 이하의 비가 내리고 충청 전라권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보온 작업과 비닐하우스, 양식장, 축사 등의 방풍 및 보온 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겨울철 기상 전망에서 올해 겨울에는 온난화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월 초반과 1월에는 북극의 한기가 남하하면서 주기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상돼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게 나겠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촘촘한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런던 마지막 일정은 초청해준 찰스 3세 국왕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버킹엄 궁에 도착해 부부 동반으로 사흘 연속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새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 양국 국민이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출국장에 왕실 관리실장이 배웅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 경호해준 경찰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날아 프랑스 파리,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세계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영어 연설로 정상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한 데 이어 5달 만에 결전지를 또 찾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최종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표를 호소할 각국 대표들을 파리에서 만나 마지막까지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막강한 오일머니의 사우디 리야드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코리아 원팀이 부산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장애가 발생해 입찰이 대거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달청은 어제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1시간 정도 나라장터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지연은 해외에서 집중 접속에 따른 과부하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조달청은 현재는 전산망이 정상화됐다며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해 입찰 참여 기업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잇따르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체면을 구겼다고 했고 야당은 카카오톡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주민센터 서류 발급 업무 등은 큰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시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업무 진행에 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온 행안부 차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많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야는 일제히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일로 디지털 정부 체면을 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부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사실 이번에 조금 손상이 된 건 사실이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습니다. 야당은 카카오톡 불통 사태 때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카카오 대표 당시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었어요.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주민등록 시스템이 20분 동안 마비된 데다 회의 중 조달청 나라장터도 작동을 멈춘 사실이 전해지자 비판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지금 조달청이에요.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어요. 금방 복구됐지만 이거는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시간에 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가 1시간 동안 또 장애가 발생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질책을 면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당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권고해온 여당 혁신위가 해당 내용을 다음 주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거론되는 의원들의 호응이 없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강렬 기자입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당 혁신위발 인적쇄신론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그룹 등 핵심 인사에 대한 불출마 권고안을 혁신위 차원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란 시한까지 못 박으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침묵과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수용된 혁신안은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철의 단 한 건, 동력을 잃고 일찌감치 문을 닫을 거란 조기 해체설까지 불거지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인적쇄신과 관련된 부분은 진척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혁신위원들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당무감사 결과 공개 역시 강수를 꺼내든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현역 하위 20%로 지목돼 컷오프 대상이 되는 영남권 중진 등이 어떤 식으로든 거취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인효한 위원장을 만난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논계를 언급하며 인적쇄신 드라이브에 힘을 보탰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꾹 끌다면은 우리 저 혁신위원장님이 논계처럼 다 끌어안아버렸어요. 그냥 다 끌어안고 그냥 배워버렸어요. 그래야 뭔가 변하지 뭐. 여당 혁신위는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한 젠걸음도 이어갔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에 이어 민주당 출신 제3지대 양향자 의원을 만나 과학기술 분야 인재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책적 연대라든지 모든 것에 열려있다. 핵심 인사 희생 요구에 대한 미진한 호응이 불러온 용태론 압박 2라운드가 현역 물갈이론과 맞물려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고금리로 은행권이 거두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오늘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경제와 세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오늘 간담회에선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는 다른 나라 사례와 입법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의 일부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다며 일본에 대해 국가 면제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어제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오늘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인질 13명이 1차로 풀려날 예정인데 인계는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나흘간 일시 휴전이 현지 시간 24일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하마스는 이들을 현지 시간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쯤 인계할 예정입니다. They will be 13 in number, all women and children, and those hostages who are from the same families will be put together within the same patch. 하마스 인질이 석방되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의 비율로 1차 석방 대상은 39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간의 휴전 기간에는 가자지구 북부는 물론 남부에서도 전투가 전면 중단된다고 카타르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카타르 측의 발표 직후 첫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석방 대상자 가족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도 일시 휴전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이 풀려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50명을 하마스가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현지 시간 23일 오전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교환 방식 등에서 막판 이견이 생겨 하루 지연되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We worry a lot about Romy. We miss Romy a lot. I miss Romy a lot. 이스라엘군은 휴전을 앞두고도 하루 300여 차례 공습을 가하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한 하마스는 가자지구 곳곳에서 로켓포를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위급한 환자들 때문에 버티던 가자 북부의 병원들이 끝내 문을 닫고 남부로 대피했습니다. 구급차가 부족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환자들이 숨지기도 했는데 아직도 상당수는 의료진이 없는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의 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가자지구 최대 규모인 북부의 알시파 병원에 있던 환자 190명이 이곳 등 여러 병원에 나뉘어 수용됐습니다. الآن وصلت 14 سيارة إسعاف محملة بالمصابين من مستشفى الشفاء تم إجلائهم اليوم علما أنه ضباط الإسعاف والسيارات والمصابين واجهوا صعوبة. 유엔과 적신월사가 구급차를 지원했는데 이동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엔 측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
조속한 이송이 필요한데도 이스라엘군의 검문으로 20시간이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며 몇 시간씩 붙잡아뒀는데 알시파 병원장 등 의료진들은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وعلى رأسهم مدير عام م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الدكتور محمد أبو سلمية. 그나마 구급차를 탄 이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나세르 병원으로 온 환자 100여 명은 목숨을 걸고 일반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تم نقل فيها المصابين والمرضى ما كانتش مهيئة لا من أكسجين ولا من حاجة. 3 شهداء فقدنا في الباص الأول اللي أنا راكب فيه 3. 베이트 라이아 병원에서도 500명이 칸 유니스로 이동하는 등 이제 가자 북부에서 의료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아직도 북부 병원에는 대책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알시파 병원에 250명, 알아흘리 병원에도 외상 환자 수백 명이 떠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고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CCTV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한 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됐습니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 마킹을 계속하려다 감독관에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낸 수험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이후 며칠간 학교 앞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수험생의 아버지는 학교 교무실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해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로 진입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또 학교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감독관의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학교도 수험생 학부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녹취록을 교육지원청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는 수능 당일 자녀가 감독관 명찰 이름을 받고 고사장 근처 학교들에 전화해 교사의 근무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학교 측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감독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감독관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황 선수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피해자도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는 황 선수 측 주장이 동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황 선수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와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 촬영을 거부했고 지워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황 선수 측이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건 명백한 위법이자 2차 가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가대표가 축구만 잘하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의조 선수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측이 익명성 뒤에 숨어 본인과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형수는 자신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선고가 나기 전까지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형수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 혐의로 황 선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측과 황 선수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필요하다면 대질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을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정유정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앱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칭 앱과 계정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20, 30대 젊은 층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탄소 중립 포인트에 관심이 많았던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휴대전화에서 관련 앱을 발견하고 바로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포인트를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앱이 있으면 편리하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앱은 가입 이후에도 약속했던 포인트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45,000원가량을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의 돈이 나가는 거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알고 보니 관련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악용한 사칭 앱이었습니다. 실제 포인트 제도에 대해 적어놓은 그럴듯한 설명과 절차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앱이 너무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이제 그 앱은 환경부에서 만든 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박모 씨도 황당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평소 쓰던 로봇 청소기가 고장나 수리를 받으려고 청소기 업체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물건을 바꿔줄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192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묵묵부답. 얼마 안 가 계정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소기 업체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베껴 만든 사칭범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속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 발로 들어가서 속은 것 같아서 너무 황당했어요. 이처럼 사칭 앱과 계정을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결제를 해야 할 땐 이중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해보든지 하거나 그 공공기관에다가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2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앱스토어 운영사나 카카오톡 차원에서도 결제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인된 사람말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노조가 오늘도 부분 파업을 이어갑니다. 경진여객노조는 오늘 오전 정상 운행을 하고 오후부터는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투쟁 일정은 오늘 쟁의대책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노조는 6%의 임금 인상과 함께 배차 시간표 조정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하자 지난 13일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수소 차량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포함해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에서 특히 더 그런데요. 이유는 제철 공장 때문입니다. 충전량을 제한하거나 충전소를 단축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에 있는 수소 충전소입니다. 재고 소진, 단축 운영한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찾은 충전소, 이른 아침부터 차량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수소 공급 차량을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아침에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흘 만에 충전소 문이 열리며 충전소 앞은 이렇게 차량들로 쭉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마다 딱 3kg, 그것도 하루 62대만 충전할 수 있는 제한 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려면 5에서 6kg은 넣어야 하는데 절반 정도. 꼭두새벽 나와 여기저기 뱅뱅 돌며 서너 시간 기다린 운전자들은 답답합니다.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2시간 기다렸는데. 2시간 기다리셨어요? 네. 장거리 가세요? 장거리 가야 돼가지고 내일. 그럼 어제 이제 운전 못 하실 뻔한 거네요? 그쵸. 차를 어떻게 놔두고 다니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어디 밖에 야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수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충전소가 문을 닫고 제한 충전을 진행하는 건 공급 부족 때문. 부생 수소를 공급하는 당진 출하센터에서 수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현대제철 공장 압축기 설비에 문제가 생기며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삼척이나 평택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계질 수소로 버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당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양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지금 서산이나 아니면 평택 이런 쪽에서 저희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도 문제입니다. 수소 생산업체들이 남부권에 몰려 있다 보니 물류비 문제 등이 겹쳐 중부지방은 공급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곤 합니다.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는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대한 충전소 단축 운영을 공지한 상황.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수소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TV 한 대만 수신료를 내면 되지만 숙박업소에선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마다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낸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현장 국민판정단이 OX 팻말을 들고 투표에 참여합니다. 규제 개선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찬성이 94, 반대가 51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소상공인 골목 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바이오와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숙박업소 업주들은 TV 수신료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가정에선 세대마다 한 대값만 내고 있지만 숙박업소에선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제 객실당 2,500원씩 50실이면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50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객실은 많이 비어 있는데도 그걸 다 내야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 또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 등을 판매하려면 영업장 면적이 26제곱미터가 넘어야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팔기 위해선 24시간 연중 무휴여야 하는 점을 비롯해 PC방과 헬스장 등 모두 9개 골목 상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인분들의 도전과 성장이 좌절되는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150여 명의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선정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청정 메탄올 50만 톤을 생산하고 메탄 배출량은 기존보다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어제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4도가량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위 속에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해안에는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 대관령 영하 6도, 대전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많게는 15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 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우리 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명백한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다며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배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건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는 2억 원을 넘는 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도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일본 측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직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송을 이끌어온 법률 대리인단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비로소 온전한 시민권자로 확인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법에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실제 일본에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작년 1월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를 촉구하는 데 활용할 거라며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어제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안건 협의 불발로 애초 어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탄핵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도 없다며 의회 폭거를 멈추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D와 지역화폐 등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였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등 다급한 현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으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 문제를 정하기 위한 본회의조차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고 있다며 막장 정치를 멈추라고 반격했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도 열면 안 된다는 건데 탄핵안 등 야당의 대여 공세 의도를 파악한 이상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왜곡해서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 정치입니다. 야당이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약속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대국민 약속이 없으면 본회의 정상화도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들 안건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정부의 대처 과정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행안부가 사고 직후 재난 문자를 한 통도 보내지 않은 것을 두고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일종의 도피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도 어제도 조달청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된 점을 거론하며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 넉 달 동안 이어지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드디어 상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의 매매가가 31주 만에 하락 전환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셋째 주에 시작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19주 만에 멈췄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와 미국발 고금리 불안,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번 달 들어 상승세가 둔화하더니 보합세를 기록한 겁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은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0.02% 떨어지며 3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커지고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재건축 호재와 함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가격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남이 하락 전환했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일부 주춤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주간 조사라는 점 때문에 당분간은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주거 여건이 양호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0.16%포인트 올랐지만 지방은 0.03%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주요 단지의 전셋값이 상승과 하락이 혼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승폭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건네받은 단말기를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으로 되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 집단 조직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2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총책 28살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작물업자 2명과 통신판매 대리점주 28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제주에서 50대가 흉기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무렵 한 남성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59살 A씨로 두꺼운 외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A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이곳을 지나던 시민을 위협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저항하는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쐈지만 두꺼운 옷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 한 명이 이마에 6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 특공대 형사 등과 40여 분을 대치하다 창문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11시 한 50분쯤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쯤 아마 경찰들이 온 것 같아요. 경찰들은 한 대여섯 분인가 와서 좀 있길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고 내가. 경찰은 흉기 난동 사건에 신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런 흉기 난동이 있다면 일단 총력 대응 차원에서 출동 가용 인원을 전부 출동시키고 또 안전장구 착용해서 사전에 더 다른 피해 없도록 2차 피해 없도록 즉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알아온 A씨가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원인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얼굴과 팔다리 등이 심하게 훼손된 거린들이 출몰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붙잡고 보니 모두 중국 국적이었는데 인신매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국 학생 교복을 입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여성. 얼굴은 염산을 뒤집어 쓴 듯 녹아내렸고 양쪽 손가락도 문드러졌습니다. 가방에선 동양받은 지폐와 동전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등포 구립도서관이라고 한글로 적힌 천주머니도 눈에 띕니다. 태국에선 구걸 행위가 불법이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원 확인 결과 4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6지역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거린 6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화상을 입었고 사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4명은 중국에서 화재로 크게 다친 뒤 태국에 건너와 자발적으로 구걸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들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중국어 통역사와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역은 체포된 거린 한 명당 1만 밭, 약 37만 원의 보석금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인신매매 가능성을 의심해 풀어주지 않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จะมานั่งขอเงินแบบนี้แล้ววันนึงเนี่ยนั่งเนี่ยประมาณ 5-6 ชั่วโมงเนี่ยได้เงินประมาณ 10,000. 한간에선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작된 중국인들의 태국 무비자 관광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거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라며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체포된 거린들과 영사면회를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온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법과 관습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자 수가 14,8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가운데 아동이 6,150명, 여성은 4천여 명이고 다친 사람은 약 3만 6천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휴전 발효를 앞두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 관련 협상판을 흔들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매우 복잡 다단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고 실제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종적인 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긴급 회의를 현지 시간 27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등 8개 나라가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해서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다음 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무역기술협의회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양측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철강과 핵심 광물에 대한 협상이 정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로 꼽히는 35살의 다니엘 노보아 신 에콰도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젊음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도전을 극복할 힘과 동의어라며 국민 복지를 향상하고 평화를 다시 안기기 위해서 주어진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 우승컵은 울산이 가져갔지만 강등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두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 현재 세 팀이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세 팀은 두 번의 맞대결까지 치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수원FC와 강원, 수원삼성의 승점은 단 3점 차. 세 팀 중 꼴찌를 하는 팀은 2부 리그로 곧바로 강등됩니다. 승점이 같을 경우 골 득실이 아니라 다득점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원FC가 가장 유리합니다. 37라운드 강등권 빅매치는 강원과 수원FC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김대원의 결승골로 대전을 1대0으로 이기고 6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수원삼성에게 3대2로 패하며 다이렉트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원FC는 올 시즌 강원을 상대로 2승 1무로 강했지만 이번 경기는 강원의 홈에서 열립니다. 36라운드에서 수원FC를 상대로 기적같은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다이렉트 강등 탈출의 희망을 살린 수원삼성. 이번엔 라이벌 서울과 슈퍼매치를 치릅니다. 올 시즌 3번의 슈퍼매치에서는 모두 졌지만 수원 더비 승리로 분위기가 좋고 강등 탈출의 동기부여도 강력합니다. 이제 앞으로 단 2경기 남았는데요. 오늘처럼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저희 남은 2경기 무조건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라운드에서 다이렉트 강등팀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최종 라운드 수원삼성과 강원의 맞대결이 단두대 매치가 됩니다. K리그1 12위 팀은 바로 2부 리그로 강등되고 12위와 11위 팀은 K리그2 팀들과의 플레이오프를 통해 잔류와 강등을 결정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올해 대표팀 일정을 마치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SNS에 2023년 축구대표팀 경기들이 모두 끝났다면서 팬들의 응원 덕분에 서울에서 그리고 멀리 중국에서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2024년에도 여러분께 큰 힘이 되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인 2024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조 추첨 결과 이들과 같은 B조에 편성돼 조별리그부터 한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내년 4월 개막하는 아시안컵은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팀이 8강에 올라 우승팀을 가리는데 최종 3위 안에 드는 팀은 파리올림픽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밴드 산울림의 가수 김창완 씨가 솔로 가수로 앨범을 낸 지 40년째를 맞아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앨범 나는 지구인이다를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동명의 타이틀곡 나는 지구인이다에 대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전하고 싶었다며 벅찬 마음에 녹음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김 씨가 2020년 10월 발표한 문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솔로 앨범이자 지난 1983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발표하는 음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4도가량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제주 산간은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붙어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남 해안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 대관령 영하 6도, 대전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많게는 15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도, 광주와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